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오늘 아침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서로 협력하자는 두 정상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첫 공식 외교 무대, 김혜경 여사의 드레스 코드는 한복이었습니다. 사진 요청도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보폭을 넓혀가는 영부인의 외교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번엔 비화폰 논란입니다. 검찰 대면 조사를 앞둔 작년 7월 초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푸른 재킷 안에 붉은 셔츠를 입고 홍준표 전 시장이 3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와이 원격 정치의 종언일까요? 일단 당장은 집안일과 건강검진으로 바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권익위에서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세요. 검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제3의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한 적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광삼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화폰 논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대면 조사를 앞둔 작년 7월 초에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변호사님, 이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그런 시점이었었잖아요. 조사 방식, 세부 일정을 논의해야 되는 어떤 민감한 시기기는 했는데 비화폰을 사용해서 총 33분이나 통화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요, 왜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비화폰을 왜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민정수석하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왜 통화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찰 조사를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있잖아요. 대리인이 있고. 네. 검찰청에는 담당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하고 검찰의 담당 검사 또 담당 직원으로 통화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바로 민정수석과 통화를 하느냐. 또 민정수석 자체는 이전 정권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검찰의 인사랄지 여러 가지 관여해 왔잖아요. 네. 사정 업무, 그다음에 인사 검증.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민정수석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시점 자체도 사실 이제 본인에 대한 조사를 앞두기 직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어디에서 할 것이고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민정수석과 다 통화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검찰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조절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충분히 의심받을 여지가 있고요. 네. 해서는 안 될 일을 김건희 여사가 했고 또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죠. 왜 김건희 여사하고 이런 의심받을 행위를 했는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 비화폰이라는 게 사실 도감청이 어렵고 녹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한적으로 공급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군이나 이런 데서 쓴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네. 최고위직 공무원이나 군 정보기관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왜 김건희 여사에게
갔을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적 전용이 된 것이 아니냐. 공적인 어떤 국가의 자산이 사적 전용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에 따라서 국정농단의 의혹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라고 국민들에게 여겨지고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다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잘 돌보기 위해서 부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잘 돌보기 위해서 부활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해소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난 1월에 비화폰 지급 의혹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가 왜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냐 이런 걸 따져 묻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비화폰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경호처에서는 이 당시에 영부인 행사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바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영부인 행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가 안보랄지 외교와 관련된 어떤 비밀 유지 의무냐. 근데 사실은 영부인은 그런 거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 지급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설사 어떤 특별한 경우에 비밀 유지 의무를 위해서 비화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민정수석과는 어떤 비밀 유지 의무가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비화폰이라는 것이 원래요.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게 비밀로 새나가면 결국 북한이랄지 외교적으로 안보에 치명타를 입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장관도요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 있는 장관들, 그다음에 합참의장이랄지, 그다음에 군 수뇌부랄지,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청장 이제 이런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비화폰 자체를 영부인에게 지급을 했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법률 규정이 있고요. 내부 규정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것은 뭐 여사가 어떤 국정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외부 사람과 통화하면서 엄청나게 말씀이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텔레그램일지 뭐 명태균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됐는데 아마 왜 이렇게 어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조용히 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화와 관련된 그런 것들, 통화와 관련된 것들, 메시지와 관련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사실 비상계엄 하기 이전에 전화번호도 바꿨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뭔가 비화폰이랄지 일반 어떤 휴대전화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개입 이런 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도 아까 문제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김 여사 조사를 전후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윤 전 대통령,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도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을 가질 대상인가요? 도대체 왜 비화폰을 갖고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수사 외압의 의혹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은 대통령 부인 행사나 의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윤석열, 김건희의 법률 대리인으로 각종 수사 무마에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씨의 비화폰 사용 역시 국정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네, 결국 김 여사의 수사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검찰 조사 일주일 전부터 네. 쭉 이런 통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전후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의혹이 조사와 관련된 어떤 조율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검찰과 그다음에 그 이전에 대통령실의 고위 간부들 그리고 김 여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영부인 행사에 비밀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에 경호를 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비밀 보안의 업무를 하는 사람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면 되지. 여사에게 전화를 줘서 통화를 할 일이 뭐가 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의 행사의 비밀을 유지해도 비밀을 유지하는 요원들하고만 비화폰 통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솔직하게 밝히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돌아보면 윤 전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다시 부활된 건데요. 다시 민심을 듣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모습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그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그 신임 민정수석께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야당에서는 이게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다, 특검 방어용이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 여사 수사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이제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석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수석은 민정수석이다. 왜냐하면 민정수석 자체가 그 전에 이제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인사 검증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승진시키고 승진시키지 않고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고는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검증하는 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정기관 장악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 이후로 민정수석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이미지, 그 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이제 민정수석실을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난해 5월에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7월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품백과 관련해서 검찰의 어떤 조사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 거기다 이제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7월에 조사할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검찰의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는 어차피 도이치모터스에서 문정부에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깡그리 무시가 되면서 임기 만료가 돼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그 당시에 용산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또 임기는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을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을 임명을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랄지 명품백에 관한 조사랄지 결론을 미리 짜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민정수석 임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에 또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관련 녹음을 파일을 수백 개 확보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녹음 파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쭉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 그다음에 10월에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수사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권오수 회장이랄지,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주가 조작 세력들 있잖아요. 네. 뭐 이모 씨, 김모 씨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통화 녹취 내역을 확보를 못했을까? 이게 지금 사실은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서 이 녹취록이 또 확보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 이 내용이 보면 주가 조작 공범 측에다가 이익이 나면 40%를 주기로 했다랄지 이제 이런 그게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40%의 수익의 40%를 주겠다. 그럼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면 내 계좌를 마음대로 하고 수익을 낸 다음에 수익의 40% 달라. 이거 자체는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좌를 넘겨줬다는 거고, 경우에 그 계좌에 이제 돈을 만약에 입금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주가 조작에 쓰이도록 어떻게 보면 방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아마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 관련된 큰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유죄 판결 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유죄 판결 날 때도 김건희 여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하나씩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은 앞서서 봤더니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 입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주식 거래를 주가 조작이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상황이. 자, 계좌를 단순하게 빌려줘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수익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40%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돈을 벌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게 많은 사람의 일반적 추측입니다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위치에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서 이 정치라든가 많은 공적인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을 치렀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굉장히 개연성이 큰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는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기존 수사 결과를 좀 뒤집힐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이제 분위기는 뒤집히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저 녹취 파일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쩐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손모 씨 이런 사람들이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검찰에서 무혐의할 때는 상당히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맞고 또 유죄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은 증거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무죄 쪽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뭔가 이게 증거 가치 판단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의미 있는 이제 녹취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까지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유죄를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아마 증거 가치 판단을 이전 정부에 있던 검찰에서 한 것과 다르게 아마 주가 조작에 가담한 그런 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나 더 짚어야만 하는 게 뭐냐면요. 네네. 이게 김 여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녹취 파일의 입수 시기에 따라서 검찰이 이런 것들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외압에 의해서 봐주고 특혜를 주려고 했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이 겁니다. 녹음 파일이 왜 지금에서야 발견됐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지금 발견된 게 입수가 된 게 맞느냐. 입수는 오래전에 됐는데 이것이
보도가 되거나 밝혀진 게 지금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을 해야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팀이 지금 특검보 4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를 보면은 이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특검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 일단 무혐의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과연 적절하게 결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한 16개 돼요. 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땐 특검 대상이 안 될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논문, 허위 논문 이런 건 사실은 특검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미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학교에서도 뭐 학사 논문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건데 특검이라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걸 수사해서 기소를 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16개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외할 건 좀 제외하고 그냥 본질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제 본질적인 수사라는 것은 뭐 우리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랄지 명품백이랄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명태인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랄지 이런 본질적인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굉장히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이제 검찰 자체는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줬다고 한다면 특검 자체는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혹한 조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 근데 지금 입원 중입니다. 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에 입원을 했다 그러고 우울증이 왔다 그러고 과호흡도 왔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밤새 병실을 지켰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범죄 수사를 받고 이 정도면은 우울증이 없는 그렇죠. 혐의자나 피의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이 심할 겁니다. 네. 김 여사만 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시기적으로도 너무 공교롭습니다. 출석 통보가 있는 당일날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동정론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모르고 했을까요?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조금 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정말 아플 수도 있죠. 그러면 특검이 이제 들었으면 이 입원에 대해서 이게 진단서가 적정했는지 입원이 적정했는지도 같이 들여다보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군모라고 또 지칭을 해서 또 시끄럽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런데 한때는 군모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저는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입원했다는 소식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론은 조금 들끓는 모양새예요. 누리꾼들이 김 여사 우울증 입원 소식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좀 있거든요. 이제 다른 얘기는 괜찮아요. 뭐 누구든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더군다나 뭐 본인을 향한 16가지 범죄 혐의, 그것도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내린 사항까지 조사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것이 모든 게 까발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중계되듯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서 조사받는 건 틀릴 것이다. 더 심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아마 이분이 김대식 의원이 아마 친윤을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 나와서 뭐 국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국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모 자체 뭐 국모 얘기를 하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를 뭐 추앙하는 느낌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혁신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변화와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 2일차 일정이 진행 중인 캐나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급히 조기 귀국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Well, I have to be back. Very important. I want to just, I wish I could stay for tomorrow, but they understand. This is there a reason, Mr. President?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총리님하고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 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게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この度のご就任を心よりお喜びを申し上げます。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 네, 한일 정상회담 3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웃으면서 일본 TV 방송에서 많이 뵌 분이어서 뭐 반갑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본과의 특수관계를 생각해서 과거와 미래를 어느 정도는 분리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심으로써 이 실용외교, 실리외교의 첫 포지셔닝을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쉽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회담이 무산됐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 플러스 거기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무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재명 대통령을 좀 알리는 계기도 됐다. 이게 우리가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아쉬운 것이 또 홍보 효과도 꽤 저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G7 참석을 두고서 뭐 옵저버, 참관국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가짜 뉴스 같은 얘기도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 제작진이 한번 그 홈페이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캐나다 총리가 우리 서밋을 초대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참관국 초청국,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을 한 게 맞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공식 행사 뭐 참여 못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첫 번째 회의는 G7 회원국만 참석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국이 함께하는 확대회의에서 이제 발언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킨십이나 농담을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관심을 가는 게 영부인의 외교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거든요. 이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야 여기 고개 돌리고 민수야 고개 돌리고 제 연소자 밴쿠버에서 왔어요. 7시간 걸려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또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또 더 많이 힘드셨을 때 조국에 바라는 일, 또 새로운 어떤 대통령께 바라는 일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y size cut. 처음에 봤던 한복 모습이 좀 눈길을 끕니다. 현장에서는 사진 같이 찍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뭐 영부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 한복 자체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게 한복 의상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K 컬처라고 해서 K-팝, K-푸드, K-패션, K-뷰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고 영부인들이 이제 한복 입고 나가면 굉장히 관심 많이 받고요. 네. 같이 사진 찍자는 게 세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전에 어떤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김정수 여사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때의 어떤 김건희 여사와는 좀 약간 대비되는 조용한 모습을 좀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무난하게 데뷔전을 하고 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영부인은요 말이 안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워낙 영부인들이 해외 나가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영부인 외교는 사실 긍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행보에 좀 많은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과거부터 영부인의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2022년 11월에 발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다시 좀 소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때 당시의 그림이 화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습입니다. 내용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말하면서 좀 알려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때 당시 저게 무슨 내용이었을까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당시 윤 전 대통령 내외 인근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홀로 방문을 한 것을 두고 외유성 출장 의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검찰은 결국에 무혐의 처분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영부인의 외교의 모습에는 이렇게 많은 이목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 여사 유세 현장에는 사실 나타나진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조용한 내조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전면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좀 보폭을 넓힌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것보다는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첫 무대에서 보여주는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 김혜경 여사가 조용하고 간결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행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첫 인상으로, first impression으로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상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행보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식 외교 무대에 데뷔한 대통령 내외는 일정을 마치는 대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하고 하와이로 간 지 38일 만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어제 귀국 기자회견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당 가능성에 대해 이쪽으로 보세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선 후보 경선할 때는 이미 한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응?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해산을 전제로 복당이나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금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어제 보였습니다. 떠났지만 떠나지 못했던 그 남자가 돌아왔는데 멀리 하와이에서도 SNS를 통해서 이슈들을 쏟아냈었고요. 어제는 뭐 뚜렷한 메시지가 있지는 않았지만 옷차림부터 해서 화제가 일단 되긴 또 됐습니다. 옷차림이 또 붉은색, 네. 또 파란색 자켓. 그래서 이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뭔가 민주당과 보수와 진보의 그걸 갖다 혼합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정기 은퇴한다고 떠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정기 은퇴한다고 하와이 갔는데 계속적으로 SNS 통해서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좀 했었고 예. 정치에 오히려 이제 관여를 더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정기 은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항에서 하와이 갔다 돌아오면 사실 정기 은퇴 사람이 공항에서 인터뷰할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인터뷰까지 하는 걸 보면 어떤 자기의 존재감 그리고 언제든지 정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대선에서 지면 민주당이 정당 해산 청구할 것이다. 예. 이런 걸 굉장히 못 박아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자회견을 보면 그런 내용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옅어졌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 SNS를 보니까 일단은 뭐 그래도 밀린 집안일, 뭐 건강검진 이야기하면서 선을 좀 긋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즉답을 좀 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둘러싼 추측이 또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보수 진영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본인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요,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역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양, 아무런 흠결이 없는 양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진희 의원 본인 자신의 재산 형성과 사인간의 채무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방식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인간의 채무 2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빌린 것 맞습니까? 위장 채무입니까? 진짜 채무 맞습니까? 또 주진우 의원의 아들 2005년생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벌써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부의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 그 중심에는 인사청문 특위에 검찰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있습니다. 이 주진우 의원의 신고된 재산을 두고 70억 원 이상의 뭐 자식의 예금이 7억여 원 이상이다. 이게 뭐 검사 월급으로 가능한 건가? 이 부분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은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입니까? 예.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청문회에서 거기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주진우 의원 재산 형성 과정은 주진우 의원이 나중에 국무총리 후보자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자꾸 이제 돈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한쪽은 2억이고 한쪽은 뭐 7억 얼마다. 근데 그걸 조부모한테 징계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서 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조부모가 징계해주면 그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것은 다른 다리를 좀 긋고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민석 의원의 어떤 자금 출처 아닙니까? 또 이게 정치자금법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지적하는 의원을 네. 가리켜가지고 너 재산 어떻게 형성했느냐. 이거 밝혀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건 저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진우 의원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쟁점은 총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기준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동의합니다. 예. 검증 대상은 총리 후보자죠. 그리고 총리라는 것은 행정부의 최고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그만큼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네.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청문회의 목적이라는 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검증을 막기 위해서 저런 기자회견을 했다면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청문회 목적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같은 당의 당뇨 그리고 예. 여당이기 때문에 그 집권 여당으로서 행정부를 뒷받침해야 될 어떤 정도의 책임도 있겠지만 네. 국민에 대한 책임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1차 국회의원의 책임이 뭡니까? 예. 행정부가 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를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 기자회견을 했는지는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두 분의 목소리가 좀 합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들은 오는 24일과 25일에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좀 들어볼 일인데 그 전에 이런저런 잡음까지 나오고 있는 정치권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 황정음 씨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혼을 둘러싼 문제는 얼마 전에 정리가 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했는데
회사 돈 43억 원 횡령 혐의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다 해결된 걸로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크게 이제 좀 사법 리스크가 좀 덜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정음 씨가 현재 지금 소속된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황정음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인 기획사인데요. 그 1인 기획사에서 이제 황정음 씨가 2022년 정도에 회사 자금 약 43억 상당을 꺼내서 네. 이 중에 42억 정도를 이 회사를 성장시킬 의도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특경법상의 횡령으로 기소가 됐고요. 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 씨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횡령 금액을 모두 배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황정음 배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매각을 해서 이 전체 이 횡령 액수를 모두 다 변제했다라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네, 변제 책임도 마무리됐고 반성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처럼 좋은 얘기가 잘 안 들려옵니다. SNS상에 비판 여론이 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처분해서 전액을 변제했다고는 하지만 대중들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네. 당연한 일을 저렇게 잘했다고 말한다. 애초에 횡령했다는 게 문제 아니겠냐라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요. 네. 횡령이나 탈세, 음주를 해놓고 연예인들이 버젓이 TV에 다시 나오는 모습 보면 참 불편하다.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이번 일도 웃으면서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이런 단순 변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 또 장기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정말 인기를 끌었던 하이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하이킥 멤버들과 15년 만에 재회해서 광고를 찍은 일도 있었는데 논란이 터지면서 바로 이제 황정음 씨 부분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이 대중들에게 예전에 사랑받던 황정음 씨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드라마 속에서 이 최다니엘 씨가 지훈 역할로 나오고 예. 황정음 씨가 본인 이름 그래도 황정음, 정음으로 나와서 지훈, 정음 커플에서 지정 커플이었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네,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때 좀 끝에서 두 사람이 뭔가 막 결합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새드 엔딩이라면서 많은 부분들이 아쉬워했어요. 네. 그러다 15년 만에 광고를 찍었는데 이게 건강식 광고인데 거기에서 이 최다니엘 씨랑 황정음 씨 사이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손을 대고 있는 모습. 15년이 지났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아니어도 광고 속에서는 이제 해피엔딩인가 보다. 두 사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나 보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논란이 터지면서 지금 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탄을 받았죠. 뭐냐면은 오랜만에 멤버들 합해졌는데 광고주는 물론이고 다른 배우들한테까지 예. 민폐 끼친 거 아니냐. 또 팬들은 지금 해피엔딩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새드 엔딩이냐 했는데 그래도 하나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광고가 없어진 건 아니고 황정음 씨만 드러내지고 나머지 배우분들 그대로는 광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걸쳐 있는 법적 책임들 어느 정도는 완수를 했지만 다 졌지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후폭풍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연예계는 또 이런 이야기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불륜설이 하나 불거졌는데 개그맨 김준호 씨, 김대희 씨의 이름을 건 소속사 산하의 대거 코미디언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의 대표인데 말씀드린 김준호 씨, 김대희 씨는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불륜 의혹에 좀 휩싸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유부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걸그룹 멤버와 소위 불륜 관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실제 SNS상에는 지금 이 대표 A 씨와 지금 내연녀로 지목되고 있는 B 씨가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이 확산되기도 네. 했고요. 또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인들 모임에도 이 A 씨와 B 씨가 또 당당하게 함께 참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회사의 대표, 이 기획사의 대표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는 이 최근 제기된 이 불륜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 회사 대표 A 씨가 사임 의사를 사측에 전달을 했고 네. 실제 현재는 사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의사까지 기획사가 전달한 상황입니다. 네, 불륜설에 휩싸인 사임했다는 이 대표는 말씀대로 이제 아이 둘을 두고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춘 적도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상대가 또 그리고 이 자회사 소속의 아이돌 멤버라고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어요, 박진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JDB 대표는 회계사 출신으로 2015년에 처음에는 투자 개념으로 이 창업에 접근을 했고요. 예. 2016년부터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와 연예인이 함께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비춘 바 있는데요. 네. 두 아이의 아빠로 알려진 유부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불륜설 상대는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입니다. TV 출연 등 대중매체가 아닌 소극장 위주의 공연 활동을 하는 예. 그런 아이돌 그룹 멤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불륜설이 이렇게 확산이 되자 최근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고요. 이 대표 또한 사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소속사 대표의 불륜 의혹이 터지고 나서 그 불똥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이름이 김준호 씨, 김대희 씨 이름을 걸고 지금 설립이 된 곳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도될 때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지금 걸려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나 김준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M1분들에게 불똥이 자꾸 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김준호 씨가 그런 와중에 이건 이제 개인 채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이제 악의적인 건데 마치 이 소속사 대표인 건데 김준호 씨가 결혼 앞두고 불륜한 것처럼 네. 또 이제 김대희 씨는 지난 이제 연초에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개인 채널에서 개인 어떤 결혼 관련해서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극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진짜야? 하고 오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그 적도 뒤에 있었어요. 사실은 김대희 씨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코미디였습니다 했는데 그 후속을 못 들었던 분들은 요번에 만약에 이제 김준호 씨 또 김대희 씨 얽혀가지고 이렇게 불륜으로 엮으면 그래서 이혼했었던가? 자꾸 이런 식의 잘못된 가짜 정보가 양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여기 소속사 이름에 이 김준호 씨의 이름 이니셜과 김대희 씨의 이름 영어 이니셜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 대표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아니야 또 이런 오해까지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소속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소속이 돼 있는데 또 산하의 자회사 아이돌 그룹들을 둘러싸고도 좀 후폭풍이 좀 끼쳐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의혹의 여파가 지금 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지금 누가 만들어서 찍어서 올렸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유포 이런 것들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에 더불어서 예를 들어 A 대표와 B 씨가 불륜 관계다라는 이제 워딩까지 합해서 유포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온라인상의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예.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김준호 씨가 그런 것이 아닌데 마치 김준호 씨가 불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절대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억울한 피해도 없도록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도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해외 물 건너로 갈 텐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절한 토명. 톰 크루즈가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공로상 수상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톰 크루즈의 아카데미 첫 트로피가 될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카데미 첫 트로피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인들을 굉장히 많은 영화로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배우잖아요. 1990년에 7월 4일생 첫 번째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랐던 걸 시작으로 해서 배우로서는 3번, 작품상이었죠. 탑건 매브릭으로는 이거 정말 팬데믹 시기에 탑건 매브릭을 만들면서 전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꽁꽁 얼어붙었던 영화 시장을 불붙였던 그 영화 이걸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딱 4번인데 예. 이번에 이제 공로상을 받았어요. 공로상을 받을 만합니다. 물론 평생 본인이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해서 좋은 액션 영화들을 선보인 것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언제나 영화계가 어려울 때 또 본인이 나서서 좋은 영화들로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렀고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처음인 게 너무 아쉬운 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말고도 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예. 어퓨그맨,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매그놀리아, 또 그 아내와 찍었던 아이즈 와이드샷, 예. 정말 명령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액션 배우여서 역차별을 당해서 이번이 첫 트로피인가 아닌가 개인적 예. 생각입니다. 상복이 좀 따르지 않았던 부분이 아카데미에서 유독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시상식의 공로상이라고 하면 연기 원로들에게 많이들 주어지는 상으로 인식들을 하시는데 톰 크루즈의 나이가 숫자랑 아직도 얼굴이 매치가 안 됩니다. 벌써 62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미소년 같은 미소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톰 크루즈가 2년 전에 인터뷰에서 나는 80살까지, 80세까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80세가 아니다. 나 100세까지 이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난 4살 때부터 내 운명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만드는 상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일이 내 인생이 될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요즘 워라벨이 대세잖아요. 하루 일주일에 며칠이나 일하시나 했더니 주 7일을 일한다면서 아유. 모든 작품이 끝날 때마다 네. 내가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늘 채찍질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나이가 한참 못 미치는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얘기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서도 본인이 계속해서 스턴트 없이 강도 높은 액션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또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토명이 60세 넘어서도 이렇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비결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공이산이라고 그러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예. 주 7일 일할 뿐 아니라 주 7일 1년 360일 운동을 하는데 새벽 5시 반부터 체육관을 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구 이용하는 웨이트 트레이닝뿐 아니라 오, 유산소, 운동에 암벽도 타고 바다 카약도 하고 동굴 탐험도 하고 펜싱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조깅은 기본입니다. 네. 뭐냐 하면 꾸준히도 하지만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운동도 하고 또 하나 좀 음식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술을 먹지 않는다. 아. 음료를 마셔도 무알콜 음료고 그리고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에다가 네. 채소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식을 먹어도 뭐 설탕 들어간 거, 뭐 이게 탄수화물이 아니라 블루베리, 귀리 막 이런 거 먹는다고 네. 해요. 우리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 끊고 블루베리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을 따라하고 싶게 만들 정도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스타.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분은요, 앞서 이야기한 톰 크루즈 씨와 띠동갑입니다. 12살이 더 많은 방송인 임성훈 씨인데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대학 축제 무대에 등장해서 74세 춤선 보세요. 이제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워낙 이제 동안인 건 유명했잖아요. 이런 춤 실력은 잘 몰랐는데 이 DNA가 또 유서 깊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저 그 대학교 출신이죠. 벌써 그 학교가 창립 140주년을 맞았고 네. 이 라이벌 대학하고 이제 대항전을 벌인 지가 1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성훈 씨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유명한 저 학교의 아카라카 그 응원단의 응원단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4세에도 이 말하자면 대항전 100주년 기념에 이 무대에 올라서 예전의 응원단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네. 아니 정말 느리지 않죠. 너무 맞아요. 절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동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몸의 움직임까지도 너무 젊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한 이길려 총장의 또 버금가는 동안 외모도 유명한데 이 젊음의 비결, 임성훈 씨는 비결 어떤 것도 전해주셨나요? 네, 이 비결에 대해서요. 아무래도 모친이 또 동안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집안 내력이 아닐까 싶다라고 유전자. 하면서 근데 임성훈 씨가 오랫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죠. 이 순간포착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웃기는 사연, 슬픈 사연,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까 네. 웃기도 울기도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잘 지었던 것이 내가 아무래도 동안이었던 비결이 아니냐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뉴스하면서도 저희가 좀 많이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안이라고 해도 뭐 미세한 주름, 외양 변화 이런 건 없을 수는 없겠죠. 다만 마음만큼은 변치 않고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세 분과 이야기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